네, 주린세스 메이커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많은 꿀팁을 또 드렸는데요.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게 약간 제 상식의 틀을 깨는 그런 수업이었어가지고 너무 만족했습니다. 저도 또 우리 또 수강생들이 또 만족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수강 평가 할 때 또 만점 맞은 교수님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 또 많이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만족하실 수 있게 제가 또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내용은 특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물론 뭐 어느 정도 해외 주식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야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해외 주식 처음 하시는 입문자분들에게는 또 꼭 알아야 될 경제 지표 해석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또 많은 꿀팁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우리 들어오기 전에 막 궁금한 거 있다고 이야기 하시던데. 맞습니다. 네, 저한테. 혹시 제일 생각나는 투자자의 기억이 남는 그런 투자자가 있으신가요? 그 존 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헤지펀드계의 대부인데 옛날에는 엄청 잘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그런 생각했죠. 진짜 난 저렇게는 안 돼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지펀드들 그룹급 인사들, 뭐 우리가 지금은 뭐 은퇴하시긴 했지만 뭐 레이 달리오라든지 뭐 이름 들어보면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데이비드 테퍼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한 존 폴슨 뭐 이런 분들이 1년 연봉이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1년 연봉. 한참 제일 잘 나갈 때 그분들이. 혜빈 100억. 100억 업. 한 어? 2천억? 2천억? 업? 업. 3조 정도 벌어요. 한 해에 헤지펀드들 1등 연봉을 하면 한 3조 정도 나요. 3조. 억이 아니라 조.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달에, 그러니까 그 해에 최고 헤지펀드들 보면 그렇게 벌거든요. 그러니까 존 폴슨이 한참 때 잘 나갔을 때 3조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물론 거기는 인센티브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신화였거든요. 그래서 저 옛날에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지금은 금 핫한데 금 관련해서 투자를 이제 매수 포지션이셨어요. 그래서 거의 몰빵을 하신 거지. 근데 저는 왜 그분을 보면서 그게 이제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했던 방향성이 틀리면 꺾을 줄을 알아야 돼. 이 바닥에서는. 틀린 걸 꺾을 줄 알았는데 안 꺾은 거예요. 끝까지 급매수 하다가 결국은 다 파산. 가오를 버리지. 레이 달리오 이분 또 계속 지금 2년째 시장 폭락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오고 있어. 미국 주식 계속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인디언식 기우제. 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워렌 버핏이 대단한 거예요. 항상 현금을 많이 마련해 놓고 또 이제 많이 또 늘리고 이걸 흔히 말하는 자기 생각에 대한 글을 많이 좀 꺾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그런 분들이 좀 사고의 유연함이 확실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기억 남는 투자자들은 존 폴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개인 고객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은 예전에 그냥 거의 초창기 고객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분이 나이가 70대 후반이셨어요. 70대 후반. 근데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5년 동안 못 살 수도 있는데 나한테 나 중장기 투자가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 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모든 분들에게 10년 투자해서 못할 수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충분히 사시죠. 충분히 사시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러면 또 자식분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좀 오래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같이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녀분이 저랑 또 같이 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또 네. 이어지네요. 네, 이어졌어요. 기억이 남는 투자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대표님께서 약간 성장의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드라마틱하게 다운된 스토리는 없으실지. 근데 저는 이러면 좀 이거 보시는 분도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예 손실이 제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손실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로는 손실 본 적은 없는데 네. 다른 거로는 좀 본 적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사기를 좀 당해서 그래서 좀 손실 봤어요. 뭐 낙골당 사기 뭐 이런 거. 네네. 낙골당 사기 당해서. 무슨 사기? 전기장판 이런 거. 전기장판이 아니고 낙골당 사기. 이거 보시면 맞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참 유행했어요. 낙골당 사기가. 저 당했어요. 만약에 그 낙골당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분석을 했으면 기업 분석으로 갔으면 안 사기를 당했을 거예요. 좀 해줘.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뭐 형이 뭐 나한테 사기치겠어? 그냥 사람 믿는 거죠 그냥. 처음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낙골당 막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돈이 안 들어. 일단 처음에.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폰지 사기였어요. 그러니까 낙골당 한다고 해놓고 돈 받았고 말 그대로 이제 아랫돌에서 윗돌 계속 뺏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폰지 사기가 끝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좀 쎄한데. 그래서 그때 뒤늦게 가봤어요. 등기해놨는데 봤는데 그게 허가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아직 허가가 안 났어. 안 났는데 미리 낙골당 된다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크게 좀 사기를 당했죠. 그래서 저는 뭐 사기 말고는 투자는 그래도 잘합니다. 질문을 했는데 나라 퀴즈쇼가 된 느낌.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경제 지표인데요.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을 하려면 경제 지표 엄청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제 지표도 있잖아요. 뭐 사실 일주일에도 뭐 그러니까 대여섯 개씩 계속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표에 따라서 뭐 금리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주식의 또 등락도 달라지니까 해외 주식을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가려면 됐어.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냥 국내 주식 할래? 할 수도 있으니 다는 천천히 배우시고요. 그래도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고 하는 제가 경제 지표를 몇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는 ISM 제조업 지표예요.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고 구매관리자 지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0개 주 300개 이상의 회사의 구매관리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서베이 지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고용은 지금 환경이 어때? 뭐 아주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너 재고는 어떻니? 뭐 재고 상황은 어떻다. 너 지금 신규 주문 얼마나 들어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통계를 내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얼마나 중요했냐면 네이팜 지수라고도 할 정도였어요. 뭐냐면 네이팜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백열탄 같은 거.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나 딱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지면 그 폭탄 하나에 막 몇백 개의 막 지금 이거 불법으로 금지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파괴력이 대단했다고. 예전에는 ISM 제조표 발표되면 거기에 막 엄청나게 시장이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ISM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단체들이 이 PMI 지표 발표를 많이 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조업 지표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래도 가장 큰 흔히 말 중요한 지표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표는 봐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산업 구조 중에서 70%가 서비스업이고 30%가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업을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맞잖아요. 왜 30%밖에 안 되는 제조업 지표를 우리가 봐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보냐면 흔히 말해 서비스업은 경기에 약간 선행성보다는 동행성이 강해요. 동행성?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3개월 후에 난 경기 어려울 것 같아. 3개월 후에. 그러니까 머리를 나는 예를 들어 3번 깎을 걸 1번만 깎는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는데 한 4개월 후에 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밥을 3끼 먹는 걸 한 2끼 먹을까?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보통 내가 해보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하면 음식도 줄이고 미용실도 좀 적게 가고 예를 들어 전화도 한 3, 4개월 후에 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내가 통화를 적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어려우니까 그럼 통신비부터 줄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내가 돈이 안 들어올 때 내가 체감 경기가 동행성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울 때 줄여지는 게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재고 관리를 해야 돼요. 제조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당장은 좋아. 그 3개월 후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공장을 돌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돌리죠. 왜냐하면 그러면 재고가 쌓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한 6개월 후에 경기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재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문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리 만드는 거고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좋아질 것 같은데 하면 미리 공장을 돌리죠. 왜? 당장 좋아졌을 때 지금 너무 좋으니까 자 물건 주세요 했을 때 못 줄 수 있죠. 재고를 안 쌓아놓으면 못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미리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판단하는 선행성은 제조업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조업 지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럼 소비는 관계가 없냐? 서비스업은 관계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소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은 소비의 국가지 않습니까? 70%가 서비스업,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 지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소비 지표를 볼 때는 뭐에 영향을 끼치냐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아시는 것처럼 소비가 많아져.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물건값도 비싸지겠죠? 그럼 인플레이션 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소비가 둔화돼. 그럼 물건 잘 안 팔리겠죠? 그럼 물건값은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연준이니까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소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지표도 봐야 된다. 근데 많은 소비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요거 각각의 성격이 좀 달라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지금 설명에도 나가겠지만 많은 뭐 표본부터 해서 다 다른데 핵심은 뭐냐면 미시건대는 말 그대로 이 소비, 개인들의 소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어요.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를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으로의 그 인플레이션율을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 하거든요.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예측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걸 볼 때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용, 앞으로 경기 관련해서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질 것 같아, 고용이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를 판단하는 건 컨퍼런스 보드가 조금 더 고용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상황을 볼 때, 근데 고용은 결국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기 화랑이냐를 판단하기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물가가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를 확인하는 건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두 지표 간에 차이가 있다.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잘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물가. 물가 지표도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CPI 많이 들어봤죠? 네. PCE. 근데 요 두 가지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노동통계국, 하나는 상무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핵심은 CPI는 표본 자체가 좀 작아요. 그리고 한번 바스켓 안에 넣으면 이게 구성 종목을 바꾸는 시기가 조금 깁니다. 조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또 변동성이 크고 실질적인 시장 변화에 조금은 좀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PCE 같은 경우는 도시 근로자의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까지 다 전방위적인 소비자들의 패턴을 다 표본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표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훨씬 더 많아요. CPI보다. 그리고 주기도, 흔히 말 바스켓 교체 주기도 CPI보다는 짧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흔히 말하는 지금 현재의 미국의 그 소비의 트렌드를 훨씬 더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섹터에 집중돼 있잖아요. 좀 골고루 분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요. 그래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연준이 CPI보다는 PCE를 그래서 먼저 보는 거예요. 변동성이 낮아서. 왜냐하면 CPI는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가중치를 보면 CPI는 주택 쪽에 좀 더 비중이 꽤 많아요. 쉘터 쪽에. 주택에, 주거비 쪽에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 근데 이것들이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근데 지금 그 PCE 같은 경우는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물론 헬스케어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적인 하나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을 결정하기는 좋은 거.
하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주식시장에서 볼 때는 야 CPI가 많이 올랐어? 그럼 지금 당장 확실하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선행성을 보기에는 오히려 CPI가 좋아요. 항상 근데 조금 그렇게 따져갑니다. CPI가 먼저 올라가고 먼저 내려와요. 그걸 따라서 이제 PC가 따라 움직이니까 그냥 물가의 선행성을 알기 위해서는 또 CPI가 중요하고 대신 그 선행성을 보고 CPI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PC가 내려와야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PC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CPI를 먼저 알고 PC로 연준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non-farm payroll이라고 해서 비농업법은 일자리 증가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농사하는 사람 빼고, 네,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고용이 됐냐라는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거 흔히 말하는 얼마나 일자리가 수가 늘었냐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그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고 그 전달, 그러니까 오늘 이번 달이 6월 달이니까 5월 달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이 늘었다, 줄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집계를 하는 거고요. 시장의 영향은 당연히 그렇겠죠. 고용이 많이 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경기가 좋아진다. 맞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니까 인상 맞죠? 해야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과열되면 안 되니까. 맞죠?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막 고용이 막 안 좋아졌어. 그럼 경기 침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금리는 인하시켜. 그렇죠.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고용을 보는 거고요. 고용 지표를 발표될 때 같이 나오는 게 실업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죠. 그 실업률 몇 퍼센트 이야기해서 그 실업률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고용은 막 늘었어요. 일자리 수 막 증가했어. 고용은 많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올랐어.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봐야 돼요. 실업률이 올랐을 때 뭐 때문에 오른지를 봐야 돼요. 거기 보면 그 실업률을 발표할 때 뭐 평균 노동 시간이라든지 임금, 평균 임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노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일을 구직 활동을 안 했어. 나 그냥 집에서 계속 놀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업률이 안 쳐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률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라는 게 예를 들어 거예요. 실업률이 전달보다 한 0.1% 올랐어요. 근데 노동 참여율이 0.1% 올랐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러면 고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백수로 있다가 고용 조금 요즘에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한번 일자리 구해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이 올라서 실업률이 오른 건 실업률이 올랐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거 뭐 경기 침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반대로 실업률이 내렸어요. 근데 이게 노동 참여율이 내린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그런 말은 야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고용 환경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앞으로 더 고용 환경이 안 좋구나. 안 좋으니까 아예 포기하는구나. 어차피 나 지금 해봐야 어차피 나 이 취직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거니까 실질적인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좋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판단하는 것도 요런 게 있다. 딱 오늘 했던 제가 말씀드린 요것만 잘 이해해도 확실하게 해외 주식 할 때 어느 정도는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이것 말고도 뭐 내구재 주문 그다음에 뭐 산업 생산부터 해서 그다음에 GDP 뭐 이런 거 많아요. 엄청 많지만 뭐 졸트 뭐 이런 것도 많지만 뭐 그거는 차차 배우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요 네 가지만 딱 틀을 잡고 가면 큰 틀에서는 경기라든지 금리 관련 부분은 확실하게 요것만 알아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금융동아리 단톡방에 뭐 실업률 떨어졌대요. 아니면 미국 금리 인하됐 때 이런 거 올라오면은 인하됐구나까지만 이해했는데 그게 다 이렇게 엮여 있었고 그걸로 지표를 보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게 오늘 지금 완벽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어땠어요? 저 일단 너무 생각지도 못한 지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지표도 있구나. 사실 저도 뭐 CPI, 뭐 실업률 이렇게 엄청 유명한 것들만 그냥 뭐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지표들이 많고 실제적으로 투자할 때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보는구나. 그거를 조금 깨달았습니다. 뭐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추각한다고 이렇게 이제 짧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도 한번 다시 이제 댁에 가셔서 조금 심화학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배워볼 게 훨씬 더 많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최소한 미국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지표는 그래도 제대로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저 사실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할 때
위에서부터의 투자, 아래에서부터의 투자 뭐 이제 이런 말이 바텀업, 있잖아요. 그다음에 탑다운. 탑다운, 바텀업이 네. 있는데 어떤 투자 방식을 조금 선호하시는? 저는 탑다운을 좋아해요. 탑다운. 예, 탑다운 방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를 먼저 일단은 보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마켓 타이밍을 잡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시장이 들어가야 될 때인지 나와야 될 때인지를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야,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주식은 있어. 뭐 있죠. 근데 확률이 낮아요. 상승장일 때도 투자해서 손실 보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 확률이 낮잖아요. 지금은 주식 할 때가 아니구나, 경기가 안 좋구나, 이런 건 일단 먼저 판단해 놓고 지금은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럼 어떤 산업이 잘 될까? 그럼 산업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산업 내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 제일 대장일까? 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뭐 바텀업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탑다운을 좋아하는 겁니다. 탑다운. 유익하셨어요? 네, 전 너무 유익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 되면 또 이 탑다운. 기대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나 또 강의를 하나 또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좋아요, 솔직히 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직접 알아오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대표님이 교수님 맞죠 뭐. 대표님이 해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의 다음 퀄리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제가 한번 또 신경 써서 또 꿀팁 초보자분들이 또 특히 주식 주린이 분들이 또 알아가면 좋은 꿀팁 제가 또 하나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어떻게 또 유익하셨나요? 자, 오늘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 구독, 좋아요.